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경제 대중음악평론가 이대화입니다. 2014년에 가장 많이 팔린 싱글이 퍼렐 윌리엄스의 해피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그렇다면 요즘 같은 음원 스트리밍의 시대에 퍼렐은 얼마의 수익을 거뒀을까요? 충격적이게도 스트리밍 사이트 판도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총 4,300만 건의 스트리밍을 통해 고작 2,7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0만 원의 수익이 돌아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른 사이트들까지 합하면 이것보단 큰 액수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해 최대 히트곡으로 거둔 수익이라기엔 너무나 초라한 수준이죠. 판도라는 이에 대해 나름의 변명을 내놓았는데요. 2,700달러는 퍼렐에게 돌아가는 돈만 계산한 것이고 음반사에게 돌아가는 몫까지 합하면 훨씬 많은 돈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상당히 많은 돈을 음악인들에게 정당하게 지불하고 있지만 음반사가 떼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퍼렐에게 그만큼밖에는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판도라의 입장이 어떻든 간에 하나만큼은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한 해 최대 히트곡을 만들어봤자 그 곡을 작곡하고 부른 사람은 스트리밍 수입으로 자동차 한 대도 살 수 없다는 것 말입니다. 왜 요즘 가수들이 음원을 무료로 공개하는지 대충 이해가 되시죠? 어차피 큰 돈은 공연으로 벌 것이고 음반 역시 사는 사람은 다 사게 되어 있으니까요. 4,300만 스트리밍에 300만 원, 이게 요즘 음원 시장의 현실입니다. 음악은 퍼렐의 곡 듣겠습니다. 해피는 요즘 많이 들었으니까 이번엔 다른 곡 한번 들어보는 것 어떨까요? 해피가 수록된 정규 앨범 걸의 타이틀곡 마릴린 먼로입니다. 스마트폰에 푹 빠져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고재윤 선생님. 영월에 한 천문대를 찾았습니다. 계자리가 어떻게 생겼는데? 기프트카 덕분에 아이들과 부쩍 가까워졌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김윤경의 생생경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용산 주한미군 부지 개발입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부가 지난 일요일이었죠. 7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관심이 집중됐던 것, 바로 이 용산 주한미군 부지 개발입니다. 이게 원래 주한미국이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 2005년이었죠. 그 이후에 꾸준하게 논의가 됐었는데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여서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하반기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시작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또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이 7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서 보면은요, 용산공원 인근 지역의 지상 50층 높이의 초고층 빌딩 8개 동, 그리고 20층 높이의 여러 동의 건물을 짓겠다는 건데요. 용산 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 다들 기억하시죠? 이 정말 단군 이래 최대라는 국책 사업이 무너지면서 용산 부동산 경기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네, 여기에 다시 또 도움을 주게 될지 한번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하고 계신 이만수 사장님을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정부 투자 활성화 대책, 그러니까 용산 주한미군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어떻게 부동산으로 문의들도 많이 오나요? 예. 그게 뭐 작년보다는 네. 그 투자 활성화 대책 이전에 약간의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네. 올 초부터는 문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 작년에는 어떤 분위기였는데요? 뭐 재개발에 대한 문의는 거의 없었다고 봐도 되죠. 작년 같은 경기가 경우는. 아무래도 또 부동산 경기가 다 가라앉다 보니까 그랬겠죠? 네네. 네. 그러면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다고 하면은 투자자들이 다시 용산으로 올까요? 그렇겠죠. 당연히
뭐 와야 되는 지역이고 네. 또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네. 과연 그게 얼마나 빨리 올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네. 뭐 작년 재작년 국제무지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따른 뭐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기는 쉽지 않지만은 네. 그리고 용산 공원과 산재부지 개발에 대한 뭐 그런 호재로 조금 더 계속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장님, 이 용산 부동산을 조금 뭐 둘러 나눠서 본다면은 이 미군 기지가 있는 용산 공원 쪽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국제 업무지구는 용산역 뒤에 기지창 이쪽 부분이죠. 예, 예. 조금 나뉘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부분은 지금 국제 업무지구 개발은 그냥 무산된 상태 그냥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지금 현재로는 무산되었다고 하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그 국제철도 부지가 네. 계속 공터로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둘 것인지 네. 그리고 저희들 뭐 재개발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결국은 한 2, 3년 후에도 다시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 네. 기대를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이 미군 기지라고 하면은 이게 전체는 아니고 세 군데가 되더라고요. 예, 예. 이게 용산 공원을 둘러싼 외곽에 있는 지역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곳들이 개발이 되면은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될까요? 예, 그렇게 뭐 용산 공원과 함께 그 예. 산재부지가 캠퍼기이라든지 유엔사 수송부자지인데 거기에 개발을 함으로 해서 주변에 대한 그런 기대 심리는 훨씬 더 높아지겠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국제업무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여기 뭐 믿고들 대출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지금 뭐 회복도 잘 안 되고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도 많은데 네. 그래도 돈 가지신 분들은 이리로 올까요? 그러니까 이게 용산 공원이 된다는 확신만 있으면 네. 뭐 투자 판단은 본인들이 하니까 네. 거기 용산 공원이나 이런 개발에 대한 확신이 쓴다면 네. 오지 않을까 싶고 예. 그리고 거기에 국제무지구 전철이 한 5년 동안 흘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용산에 대한 그런 투자분들이 한 5년 동안은 조용한 상태이니까 뭐 앞으로 5년은 좋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지금 사장님 여기 공인중개사 사무소 용산에서 몇 년 하셨어요? 저희는 한 지금 8년째 제가 이 자리에 하고 있습니다. 한 아, 자리에서. 오래 하셨네요. 네네. 그러면 주민들 반응들 계속 봐 오셨을 텐데 네네. 좀 나뉜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기존에 이제 용산은 예전에 아시다시피 투자를 비싸게 하신 분들은 이런 개발 호재에 따른 문의 전화도 많이 늘고 있는 것은 조금 우리가 예전에 비싸게 산 땅이 좀 오르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많이 가지시는 것 같고 예. 그리고 기존에 뭐 이 주변에서도 뭐 상가 건물이나 임대 수익 나오는 그 건물을 가지신 분들은 뭐 어느 재개발 지역이 마찬가지듯이 조금 뭐 이런 호재가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주민들이 이번에 이 개발에 대한 발표를 듣고요. 네네. 좀 뭐 아쉽다. 뭐 이런 점들도 얘기하는 게 좀 있죠. 예. 어떤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부동산 투자 개념으로 본다면 뭐 일반 이제 매수 쪽에 가격 차이가 많이 심할 것 같고 네. 고가 차이라든지 이렇게 그리고 기존에 이제 임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예. 그리고 뭐 이게 개발이라는 게 이제 너무 또 고층으로 한다는 그런 또 뭐 뉘앙스도 있기도 하니까 예. 뭐 실제 우리가 사시는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라든지 그런 것도 원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군요. 예, 그런 입장 차이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기대감도 있고 우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용산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하시는 이만수 사장님 연결해서 현지 반응 들어봤고요. 이어서 이번 용산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할지를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 건축공학부의 최원철 교수님이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7차 투자 활성화 대책. 그래서 이제 서울에선 용산 주한미군 부지 개발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왔잖아요. 예, 예.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람직하다고 그- 보신 이유는요? 지금 뭐 건설 경기라든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경기가 어려우면은 SOC라든가 이런 걸로 경기 부양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사실상 정부가 지금 SOC 부양할 만큼 넉넉한 자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민간 투자자든 실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빠른 속도로 개발을 시켜주면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거고, 네. 그러면 일부 건설 경기도 살고, 건설 경기에 따라서 주변 상권을 좀 살 거고, 그 다음에 뭐 건설 회사나 관련된 업종들도 조금 살아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렇게 개발 호재 지역에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 이런 게 이제 속도를 낸다고 보시는 거겠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런 말도 나와요. 정부의 장난은 사절이다. 그동안에도 이 얘기를 많이 했다가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를 뭐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네. 예를 들어서 용산국제무지구 같은 경우는 네. 그 PF 공모형 사업이었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는 조금 달랐던 게 3조 8천억 정도 시세 가는 땅을 땅값을 경쟁을 시켰었어요. 그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땅값이 8조까지 올라가면서 좀 무리한 분양가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계획 여건이 안 맞아서 그게 무산이 됐던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컸죠. 근데 그 사례가. 근데 지금 요번에는 이제 그런 전철을 밟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계획,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도 가고, 그다음에 용산공원이 옆에 있고, 앞으로 서울의 미래에 괜찮은 주거지를 잘 만들면은 당연히 집의 투자용이 아니라 네. 이제 실거주하실 분들이 좀 많이 오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떤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2005년에 주한미군 평택 이전 때부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당사자들끼리 많이 이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하고 서울시의 이견이 많이 있었는데 이 전격적으로 발표가 된 것을 보면은 이 이견은 서로 모아진 걸까요? 그거는 제가 확실히 모르죠. 네. 그거는 뭐 서울시하고 얼마큼 얘기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도 네. 솔직히 지금 주택 가격이 이제 일부 신규 분양분만 지금 솔직히 되고 있고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사업들 전체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고용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은 서울시도 적극 협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때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할 때도 그때 서로 좀 코리아하고 서울시하고 좀 입장 차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요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건설 경기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기 전체를 좀 살리는데 살려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다 협조를 해서 최대한 빨리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얘기했던 게 세 개 부지, 그러니까 캠프킴, 유엔사, 수송보 이 세 부지죠. 이게 모두 용적률 800% 이상의 고층 업무 지역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강남의 조망권이나 이런 것들은 해치게 되니까 서울시가 반대를 했던 거거든요. 이게 근데 뭐 50층짜리 많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이런 거 보면은 서로들 좀 양보를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50층이 단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층으로 하면은 용적률을 낮춘다 그러면은 성냥갑 아파트라고 그러죠. 아예 경관이 다 가려버리는데 이제 고층으로 가게 되면 이게 띄엄띄엄 지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전망권이 확보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설계라든가 여러 심의할 때 그런 것들은 이제 다 감안을 하겠죠. 그렇군요. 근데 어차피 서울은 고밀도 지구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50층 정도 하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콩 같은 경우에 신도시 만들 때 55층 밑에는 아예 아파트 못하게끔 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 용산 부지, 미군 부지를 보면은 용산공원 외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용산공원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 이런 큰 그림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림과 이게 같이 가는 거냐, 뭐 어그러졌다, 뭐 이런 말들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근데 그게 위치가 용산공원이 어디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옆에 바로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메라탄에 보면은 센트럴파크 주변에 실제로 미국 최고의 주거지 센트럴파크 주변에 있거든요. 다 고층화로 돼 있고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좀 주변 쪽에 그렇게 좀 장기적으로 근데 단지
고급화보다는 네. 그 고령화라든가 뭐 이런 걸 대비해 가지고 이제 소형 평형 위주의 어떤 초고층 그런 사례들이 이제 홍콩 쪽에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현재 뭐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 감안을 해 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LH에서 시행을 할 때 네. 충분히 좀 감안해서 진행을 한다면은 어떤 서울의 이제 미래 도시 모습에 예. 잘 어울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정부가 돈을 펌프질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민자로 이렇게 예. 유치를 하면은 좋기는 할 텐데요. 예, 이 예.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무산이 되면서 상당히 예. 많이 피해들을 받기 때문에 용산에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믿고 다시 예. 많은 자금이 들어와서 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 의문을 갖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지금 네. 신규 분양하는 단지들 있지 않습니까? 신규 분양 미래라든가 단지들. 마곡 같은데 네.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근데 지금 모이는 사람들은 실수요자입니다. 네. 옛날처럼 부동산에 투기해가지고 돈 벌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네. 근데 용산 국제무지구 할 때는 예. 어떻게 보면은 좀 내가 이번 기회에 좀 많이 벌어보겠다는 투자자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평생을 살 집을 산다 이런 개념으로 만약에 했던 그러면은 무리하게 안 하겠죠. 네. 그래서 요번에 그 초고층 고밀화로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대형 평형의 어떤 뭐 고가의 아파트가 아닌 예. 실수요자가 와서 그 좀 오랫동안 좀 서울을 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네. 지역으로 하는 RFP가 나와야 그게 아마 성공적으로 가지 않을까. 네. 단지 이제 투자용이다 이런 예.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쨌든 거주용으로 더 이게 지어지기를 원하시는 측면도 있네요. 아, 당연하죠. 예. 지금 상가나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여의도도 인터넷이나- 그렇고 굉장히 좀 많이 공실률이 높아졌죠. 예, 맞습니다. 그 네. 인터넷이라든가 해외 직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증을 하기 때문에 네. 기존에 있는 상가들도 어렵고 그다음에 지금 실제 시행하는 분들이 주상복합이 지금 뭐 9대1까지 봐준다 하더라도 네. 어렵다. 상가 부분이.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고령화를 간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저층부에 네. 이제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와주면 좋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 인구 구조 그런 거에 맞춰서 예. 그 LH에서 이제 시행을 한다 그러면은 그 충분히 네. 그 직접 거기 거주하실 분들이 아마 네. 다 저기 할 거기 때문에 크게 실망은 안 할 겁니다. 예, 실수요자 위주로 투자가 들어올 것으로 기대를 하시고 그렇게 예. 된다면은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거주 예.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죠. 고령화 대비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런 네. 정책이 지금은 필요할 때죠. 지금은 뭐 예. 그러니까 이 사업 때문에 단위하고 주변이 예, 현실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아니 돼야 되는 것과. 근데 지금 분양을 예. 받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신규 분양 받는 분들이 소형 평형의 이제 실제 네. 거주 목적으로 분양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근데 앞으로는 부동산이 불패다. 예.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화로 계속 갈 텐데 네. 단지 이제는 서울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진짜 그런 주거 단지를 조성을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좀 부실을 살릴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듣도록 예,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양대 건축공학부의 최원철 교수였습니다. 토마토가 그렇게 좋다길래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어머, 근데 토마토 진짜 좋아. 회식 많은 우리 대리운전 고객님, 특히 남자 고객님, 홍제동 김수미 강력 추천이 와요. 좌우로 정렬 2588 토마토 좋네, 토마토 좋아 2588. 예, 잠시 후 4부에서는 경제뉴스 뒤집기와 은퇴솔루션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 현대자동차의 한국전력 부지 인수, 이게 서울시의 자리를 잡는다면은 과연 서울시의 산업정책에 도움이 될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고요. 은퇴솔루션에서는 국민연금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유족연금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생경제 3부에서 방금 인터뷰를 진행을 했죠. 용산 주한미군 부지 개발 청취자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이 용산 개발이 경제 활성화,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 또 투자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의견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에 0945, 우물정의 0945를 누르시고 의견 주시면은 저희가 그중에 한 분을 추첨을 해서요. 서양미술 걸작전입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가 되고 있고요. 앵그르에서 칸딘스키까지전 관람 티켓 2장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실 것은요. 용산 주한미군 부지 개발, 이게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아, 구제역이요? 그 소독으로 해결된다던데? 아니죠. 농가의 방역은 기본. 구제역 발생지 방문자재 같은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백신이 있어야지. 무엇보다 올바른 예방접종이 필요하겠죠? 백신은 얼지 않게, 주사는 가축 종류에 맞게 꼭 명심하세요. 구제역, 올바른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증상 신고번호 1588-4060 농림축산식품부.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 뉴스 뒤집기 한파.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 시간인데요. 오늘은 홍원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서울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봐야지 될 것 같은데, 서울시 경제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서울연구원이 올해 서울시 경제 성장률을 예측을 했는데 3.2%더라고요. 그러면은 전국 평균 성장률 전망치가 3.6%니까 좀 많이 낮은 거예요. 왜 그렇게 낮게 봤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흔히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 얘기를 많이 하면서 서울의 성장률은 굉장히 높을 거다. 그렇죠. 이렇게 흔히들 생각하기 쉬운데 의외로 한 지난 20년 동안 계속 저성장을 계속해 왔어요. 그러니까 성장률이라는 거는 이 한국의 이 성장률을 계산할 때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이요. 그거를 계산할 때 공장이 이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부과를 하거든요. 이게 기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보통 이 공장에서 물건을 나올 때 그 순간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공장이 많은 지역은 항상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 지역이나 제조업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그 상당히 저성장, 전국 평균에 이르지 못한 저성장을 한 20년 동안 계속했네요. 그래서 성장률이 올해도 굉장히 지금 낮게 나타날 거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서울시 성장률이 전국 평균으로 보면 한 60-7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0년 동안 계속. 말씀하신 게 제조업이 서울에 없다. 이게 큰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흔히 생각하기로 서울은 쾌적한 대도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제조업은 이제 다 외곽으로 다 나갔는데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근데 이게 서울의 저성장에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조업 종사자 비중을 보면 1989년 뭐 이때쯤에는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서울이 32% 정도 됐거든요. 전국 평균 뭐 28%보다 한 4%포인트 높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9% 정도. 그러니까 전국 평균 뭐 16에서 17%의 절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제조업이 종사자 비중이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서울시의 저성장을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행정수도를 이전을 한 것도 이 서울시의 성장률을 좀 낮추는데 영향을 미쳤을까요?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수도 이전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2000년 중반에 이루어졌는데 네. 그게 이제 계획이 발표됐죠. 근데 이걸 보면 2000년 전반에는 그 코스닥의 몰락, 그다음에 벤처 기업의 줄도산 이런 걸로 성장률이 뚝뚝 떨어졌고 아니 제조업 비중이 뚝뚝 떨어졌고 서울시에서. 네. 그다음 2000년대 후반기에는 이 행정수도 이전이 상당히 영향을 준 것 같은데 사실 최근의 추세를 보면요. 제조업이 계속 남하하고 있거든요. 남쪽으로 예.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서울에서 인천이나 경기도 쪽으로 갔잖아요. 제조업이. 예. 지금은 충청, 남북도 쪽으로 쭉 내려가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렇군요. 근데 대기업 본사들은 또 많이 있잖아요, 서울에. 서울에 대기업 본사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 이제 뭐 본사들이 있는 거는 상수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제조업에 관련되는 뭐 조그만 뭐 공장이나 제조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남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본사들이 몇 개 남아 있다고 해서 이제 물론 그게 남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득은 상당히 좀 유지되는 측면도 있지만 계속 남하하면 전반적으로 제조업 전체가 밑으로 남하를 하기 때문에 네. 서울시에서는 여튼 제조업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한전 부지를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인수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개발을 시작하면은 이것도 어느 정도 좀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데 서울시에 성장률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저는 이게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 그러면 이제 언론 보도에서 지나칠 정도로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의 현대차에서- 자금 사정으로서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네. 뭐 필요 이상으로 거액을 베팅을 해서 그렇게 네. 했으니까. 근데 저는 뭐 조세 재정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네. 그거 오히려 따졌을 때 예. 일단은 전기요금이 안 오를 것이고, 네. 그다음에 지방세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애국한 거죠. 그러니까 그 소액 주주들한테 굉장히 미안하긴 한데 국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도움을 준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소액 주주들이나 주주들 달래기 위해서 주당 배당금도 좀 많이 준다고 그러죠. 네. 물론 그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예. 어쨌거나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제조업이 계속 남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붙들어 둬야 될 입장이거든요. 제조업체 본사들을. 근데 여기는 지금- 제조업이 들어간다기보다는 이제 마이스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뭐 회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한다든지 뭐 관광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 곳이 되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마이스 산업이라는 게 뭐 회의나 국제회의, 컨벤션, 이벤트, 전시 이런 건데 이 산업이 상당히 좀 비중이 커지고 있거든요, 요즘에. 네. 근데 그때 뭐 저도 여기 뭐 서울시에서 이걸 회의한다고 그래서 뭐 참여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한전부지 그 입찰하기 한 1년 전부터 네.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가능하면 대기업들이 이렇게 유치되도록 원했기 때문에 서울시는 예.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마이스 산업을 기본적 인프라로 좀 깔아주는 측면에서 네. 이 산업을 육성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마이스 산업이 서울의 동남권 쪽에서 좀 상당히 육성이 되고 또 현대차가 이제 제조업 본사의 메카가 되고 또 이렇게 큰 대기업이 본사를 여기 갖게 되면 뭐 작은 기업들도 이쪽으로 본사들이 움직일 가능성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금 제조업 공동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막는 데 있어서는 그 현대차에 이렇게 이쪽에 진출하는 거, 한전 부지를 인수하는 거 이게 뭐 상당히 서울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친환경적으로 추진돼야 되는 것도 맞잖아요. 예. 예, 그때 뭐 저도 회의 가서 친환경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본사들이 들어오는 거. 근데 제조업 하면은 이제 전통 제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환경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서울에 전통 제조업이 들어오긴 어렵겠죠. 네. 어렵게 어려울 것이고 그것보다는 이제 첨단, 친환경 첨단 고부가치 쪽으로 들어와야 될 것 같고 또 들어온다 하더라도 도시 외곽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지난 20년 동안 그러니까 서울이 쾌적한 도시를 만든다는 이유로 제조업을 굉장히 경시한 건 사실이고 서비스 중심으로 굴러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네. 이런 현상이 앞으로 계속되면 서울시에는 상당한 경제적으로 좀 악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서울시가 뭐 지금 동남권 쪽에 이렇게 뭐 현대차를 유치하고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는 거는 서울시가 아마 뭐 제조업에 대한 부활 뭐 이런 네. 것들을 꿈꾸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걸 통해서 일자리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나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까요?
일자리 창출 효과는 뭐 본사 하나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 효과가 사실 투자해갖고 일자리가 많이 생기질 않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뭐 투자한다 하더라도 뭐 10,000개 이내에서 일자리가 아마 생길 것 같은데 예, 이제 시작인데 다만 중요한 거는 서울에 대학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많죠. 예,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생산성이 제고 효과가 느리기 때문에 일자리 구하는 데 상당히 제한적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뭐 제조업, 특히 첨단 제조업들은 절대 서울이 자꾸 뺏겨서는 안 되겠다. 예, 그러니까 뺏긴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오히려 네. 제조업 측면에서 서울시가 제조업을 육성하면서 이렇게 추구해야 할 그런 단계가 아닌가.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을 요즘에 자료들을 보면서 했습니다. 그게 그러면은 대학과의 연관성을 좀 어떻게 보시는 거죠? 대학과 연관성은 이제 그거는 앞으로 이제 서울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를 보면 클러스터라고 그래서 예. 일단 대기업 연구소, 그다음에 대학 연구소, 예. 중소기업 연구소 이게 핵심이 돼가지고 그 주변에 대학 들어오고 그렇죠. 중소기업 들어오고 뭐 이렇게 뭐 대기업 들어오고 그다음에 지자체가 여기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똘똘 한꺼번에 굴러가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게 이제 클러스터 개념인데 우리나라는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대학은 엄청나게 많은데 네. 이 사람들 컷대만 높지 뭐 이 사람들이 별로 사람적으로 도움을 안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군요. 그런 그래서 것들을 좀 본떠서 예, 서울시의 성장률도 선진국들의 고취하고 그러니까 대기업들과 막 대학에 유착을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네. 중소기업과는 연결하면서 네. 중소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괜찮은 방법일 그걸 해야 것 되거든요. 같네요. 근데 지금 네. 대학들이 다 손 놓고 있는데 이거는 뭐 중장기적인 계획이지만 서울의 발전을 위해서 그다음에 네. 서울에서 이렇게 대졸자들 일자리를 예. 위해서는 이걸 좀 전향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은호 시민경제사회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은퇴 솔루션. 바야흐로 100세 시대입니다. 은퇴 이후에 제2의 인생을 준비를 잘 해야 될 텐데요. 저희 생생경제 은퇴 솔루션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미래에서 은퇴연구소의 김경록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국민연금 바로 알기 오늘 예. 3탄이죠. 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유족연금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유족연금이 뭔가요? 보통 국민연금의 장점이라고 그러면은 사망할 때까지, 예.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예. 거지 않습니까? 더 큰 장점은 죽고 나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유족연금입니다. 내가 죽어도 유족이 다른 사람이 유족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 간단한 질문을 한 세 가지만 예스 노로 한번 네. 답을 해 주십시오. 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얼마나 알고 계신가 해서요. 많이 모릅니다. 네. 첫째 질문 드릴게요.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68세 남편이 네. 사망을 했을 경우에 예. 그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왠지 받을 것 같아요. 오. 예, 이거는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예. 두 번째 난이도. 이제 남편이 40세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을 이제 8년을 했습니다. 네. 했는데 이제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아내는 돈을 매월 10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함정 문제 같은데요. 왠지 받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그다음 아시겠네. 만일 네. 아내가 매월 300만 원을 번다면 받을 수 있을까요? 300만 원을 번다면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소득이 예. 어느 정도 이상이면은 그렇군요. 일정 기간만 지급되고 그 이후는 지급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네. 남편분이 이제 68세인데요. 네.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하다가 빚을 많이 졌는데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족이 그 빚과 자산을 다 이제 상속하지 않기로
상속하지 네. 않으려는데 그러면은 국민연금도 과연 취소가 되는 것인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못 받을 것 같아요. 맞나요? 예, 이거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이거는 별개로 지급되기 때문에 자산 부채하고는 상관없이. 예, 그렇습니다. 예. 국민연금 좋네요. 예, 이게 이제 생존에 관한 권리이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 배우자는 당연히 이제 유족이 될 것 예, 예. 같은데 만약에 배우자가 없다면요? 상속자가 예, 그래서 이제 상속 순위가 있습니다. 네. 배우자가 제일 첫째 순위고요. 그다음에 자녀, 그다음에 부모, 네. 그다음에 손자녀, 그다음에 예. 조부모. 이 중에서 이제 최우선 순위로 이제 받게 예. 됩니다. 그러면은 자녀들도 순서가 있어요? 자녀들도 그렇겠죠. 예. 장자부터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요즘 네. 그냥 자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면은 실제로는 수령자는 배우자가 제일 많나요? 거의 90%니까 배우자가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누가 많이 받아요? 그 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또 하나 여쭤보려고 네. 하는데 배우자의 기준에 관한 겁니다. 예. 과연 사실혼 관계 있으면은 받을 수 있을까 관계? 없을까 부분입니다. 사실혼 관계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거 많이 아닙니다. 넘게 하시는군요. 예, 이제 예. 그만큼 국민연금법에서는 생존에 관한 권리를 많이 보장해 준다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아까 이제 그 자산이나 네. 부채를 취소하더라도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사실혼 관계에도 이제 받을 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많이 받는 것이 자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부모가 6.4%로 그래요? 그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자녀가 어떤 일정 정도의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안 물론입니다. 받는 그런 경우도 당연히 좋으신 예. 지적이고 일단 나이가 20세 예. 이상이 돼버리면은 19세 이상이 되면은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부모가 되게 이제 장수를 하셔가지고 예. 자녀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인데 우리나라 100세 이상 어르신들이 보면은 한 35명 정도가 받고 있습니다. 네. 예, 이분은 보면은 그 당시 국민연금 없을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사망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6.4%를 이제 부모가 네.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자녀가 3.3%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가 예. 배우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혹시 여자가 많이 장수를 하잖아요. 예. 여성이 많이 받지 않나 좀 궁금해요. 예. 뭐 그리고 일단은 가입자가 대부분 남성이니까요. 남자들이 네. 많으니까 이제 당연히 여자가 많고요. 그 비중도 10명 중에 9명이 여자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92.5%가 여자이고요. 연령대별로 보더라도 60대, 50대, 60대 이때가 제일 많고요. 네. 아마 70대는 그 당시 국민연금이 아직 활성화가 덜 된 시점에서 그렇고 앞으로는 이제 7, 네. 80대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예. 그 소득 기준을 잠깐 얘기를 해주셔서 예. 그 부분도 궁금해지는데 예. 일단 이제 유족 연금을 받는 조건들 예. 소득을 포함해서 좀 다시 한번 나열을 해주세요. 유족연금을 받는 조건들요. 네. 예. 국민연금을 받던 사람이 예. 사망을 하면 예, 그 유족이 받는 맞습니다. 게 맞죠. 예. 그 조건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유족연금이 시작되려면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 네. 노령연금이라고 그러는데요. 안 그러면은 국민연금을 가입한 사람, 이에 이제 사망할 경우에 유족연금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국민연금을 수령하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에는 뭐 보통 다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예.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가입자이면서 아직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망하면은 유족에게 지급이 됩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우자가 소득. 2014년 기준으로 소득이 198만 원 이상 되면은 네. 받지를 못합니다. 3년간 받고 그 이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 자녀가 예. 미성년자이면은 이제 네. 받을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8세까지 예,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그러면 자녀가 수령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받을 수가 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또 하나 더는 현재는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지 않더라도 예. 과거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네. 인 같으면은 사망했을 때도 유족연금이 이제 지급됩니다. 예, 지금 문자로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9230님, 사망한 배우자도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었고,
저도 수령을 한다면, 그러니까 배우자분도 수령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국민연금도 받고 유족연금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라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더 많은 걸 선택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은 안 되는군요. 네. 대개의 경우는 그러면은 사망한 배우자가 봉급이 많았다. 그러면 연금도 더 많았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받으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국민 가입 기간에 따라서 다른데요. 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은 이제 기본연금액이란 거는 이제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의 40%를 받고요. 네. 10년에서 20년 사이면은 50%, 그다음 20년 이상 가입했을 때는 기본연금의 60%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요. 자녀와 부모 한 명당 월 13,590원이 이제 지급됩니다. 네. 그래서 한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이제 100만 원을 수령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그리고 가입 기간이 25년이었다. 그런다면은 그리고 부양가족이 한 명 있다고 가정하시죠.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그럼 유족연금 100만 원의 60%이니까 60만 원을 받겠죠. 네. 거기에다가 부양가족 연금이 13,590원을 합해서 매월 61만 3,590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100만 원 수령하는 게 평균적인 연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이거보다 유족연금액을 한번 실제 보면은요. 실제로. 그게 왜냐하면 60%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최고액 수령자를 보면은 86만 원입니다. 그리고 평균 수령액이 월 25만 3,270원입니다. 그러면은 생활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네요. 아직은 이전에 이제 국민연금 처음 활성화됐을 때부터 오랫동안 가입된 분이 적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는 조금은 달라지겠죠. 여하튼 지금 상황은 그렇고요. 그리고 거의 20만 원 이하도 약 35%가 됩니다. 그렇군요. 이거 이외에도 생활할 수 있는 방도를 많이 마련을 해놔야 되겠네요. 물론 안전판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이제 대부분 여성이고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될지를 일단 한번 생각을 하시고 이걸 감안하셔서 노후 계획에 잡아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김경록 소장이었습니다. 당신을 잘 알기 위해 제대로 봄. 겉으로 보이는 송지름부터 속에 숨어있는 송지름까지 하나하나 제대로 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오늘 용산 관련해서 의견들을 여쭤봤더니 많이 의견 주셨습니다. 1035님, 정부 발표대로만 된다면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있는 사람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셨고요. 9739님, 집 짓고 땅 팔아서 경기 살린다는 건 이제 그만합시다. 서민들의 살림살이 조금씩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 의견 주셨는데요. 오늘 필립스 컬렉션전 앵그리에서 칸디스키까지 관람 티켓은 0633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